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가 이른바 카카오 사태 관련 총책임자들을 국감에 부르기로 했고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독점 왜곡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면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 카카오와 연계된 택시도, 금융도, 쇼핑도 멈춰서면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재난의 심각성과 대책, 피해 보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카카오 서비스 대부분이 정상화됐지만 완전 복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불이 난 데이터 센터에서는 오늘 경찰과 소방, 국가수까지 참여한 2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서비스 먹통 사태를 빚은 카카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등 카카오 계열사의 주가도 동반 급락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과 함께 최태원 SK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 등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가운데 6명은 미국이 앞으로 1년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빠르게 오르고 있는 기준금리는 올해 안에 4%를 넘길 걸로 내다봤습니다.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추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면서 오늘 만기 출소는 무산됐습니다. 김근식은 다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1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져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네, 카카오 먹통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사흘째지만 아직도 완전 복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불이 난 데이터 센터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SK CNC 데이터 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화재가 난 건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은 조금 전 점심 식사를 마치고 다시 2차 합동 감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됐던 어제 감식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화재 발생 지점인 지하 3층 전기실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조사를 이어가고 감식이 필요한 물품도 가져갈 예정입니다. 또 배터리를 분해해서 배터리가 직접적인 화재 원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옮겨 붙은 것인지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카오톡 먹통 사태 사흘째입니다. 지금 카카오톡 서비스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된 겁니까? 네, 카카오 측은 오늘 오전 다음 카카오 메일과 톡 채널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복구 장비가 복잡하고 또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카카오톡 메시지 송수신이나 PC카톡 등 주요 서비스는 이용에 큰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카카오톡 쇼핑 검색이나 로드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서비스 복구가 완료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대신 카카오톡에 주기적으로 복구 현황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신고도 본격적으로 접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K CNC 데이터 센터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는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지만 사실상 국가기관 통신망과 다름이 없다며 사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독과점이 심한 상황이라면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 개입까지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자유시장 경제 사고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독점이나 좀 심한 그런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 주가는 개장 후 한때 8% 넘게 급락했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증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돌파한 뒤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먼저 카카오 계열사 주식 크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증시 개장 후 카카오 주가가 8% 이상 하락했다가 점차 회복해 이 시각 현재 5% 넘게 하락한 48,0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지난해 11월 13만 1,000원에 달했던 만큼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른 카카오 계열사 주가도 부진합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스도 2 내지 5%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개장 후 10분 만에 카카오 계열사의 시가총액은 약 3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비상 대응이 적절했는지 전방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카카오 금융 계열사들이 전산 처리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장시간 먹통으로 인증 서비스 등에 문제가 생겨 자칫하면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바로 현장 점검이나 검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주가도 약세로 출발했다가 점차 낙폭을 줄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1.15% 내린 2187.17에 개장해서 이 시각 현재 221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 넘게 내림세로 출발했다가 소폭 올라 67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에 나서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후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4원 오른 1,440.9원에 개장한 후 다소 하락해 지금은 1,436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 책임을 따지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선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를 국감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여야가 관련 증인을 국감장에 세우기로 합의했다고요? 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채택을 두고 논의가 있었는데요. 합의에 이르기까지 순조로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SK CN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 먹통 사태 발생 경위 그리고 피해 보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해 따지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지만 누구를 부를지를 놓고 한때 이견이 있었습니다. 여야 간사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실무 책임자나 경영진을 불러서는 이 모든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에 따른 대책 마련하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최고 책임자인 오너를 불러야 된다는 점 하나가 있고요. 김범수 의장을 부른다면은 네이버도 그게 여러 가지 기능 장애가 있었고 또 네이버는 포탈이라든지 다른 문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이혜진 의장도 같이 부른다면 저희들은 오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잠시 감사를 멈췄고 그 사이에 여야는 이번 사태와 관련된 기업 총수들을 전부 불러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최태원 SK 회장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의결 장면 보시겠습니다. 과기부 종합감사에 최태원 SK 주식회사 대표이사 회장, 박성아 SK CN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혜진 네이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데다 입법 차원의 재발 방지책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국감에서는 여야가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장탈당 등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헌재 변론과 관련해 야당이 고발한 것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 질의 들어보시죠. 저도 법조인 생활 30년이 넘습니다만 법정의 변론을 가지고 허위사실의 명예훼손을 고소하는 이거는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거고요. 이건 무렴체 극치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동시에 검찰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발언입니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를 사용해서 수사권을 확대 복원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지난 이제 13일 날 법제처장이 이거를 적극 지지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정부가 바뀌면 시행령도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는데요. 이 밖에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총살감,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하는 등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한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를 명백히 모욕했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면서 징계 의결과 국회 모욕죄 등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회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고 충분히 사과했다며 엄호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14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평가는 33.1%로 일주일 전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반면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6%포인트 하락한 64.2%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해외 순방의 발언 논란 등으로 9월 4주차에 하락한 이후 2주 연속 소폭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대북과 안보 이슈로 보수층 결집이 있었지만 의미 있는 지지율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면서 중도층과 무당층은 경제 해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이번 카카오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맞나라는 생각까지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네,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카카오 데이터 센터 무엇이 문제였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서둘러야 할 대책들 또 추후 배상 문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사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1차적인 원인은 이제 화재에 있긴 한데 예. 그 화재가 발생해서 이제 전원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버가 다운되었을 때 이걸 바로 이제 이중화해 가지고 분산시켜서 대응할 수 있도록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실시간으로 이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불이 났던 건 SK CNC 그 데이터 센터였잖아요. 네네. 이 데이터 센터를 네이버랑 카카오가 같이 쓰고 있었는데 네네.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복구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렸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네이버는 지금 이제 그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서버 이중화나 이 복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카카오는 그러니까 이 메인 센터를 이거 하나로 쓰다 보니까 이 메인 센터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다른 센터에서 이렇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부족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는 지금도 정상화 작업 중이고 네이버는 4시간 전후에 정상화됐다는데 네. 사실 4시간 전후에 정상화 된 것도 문제 아닙니까 원래는? 그것도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그렇죠. 거죠. 4시간이나 걸린 건데 네, 카카오가 좀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네, 네. 비판을 덜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서버를 여러 군데 두면 괜찮은 거였는데 여러 군데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근데 그걸 이제 계속 백업 센터나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이거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터들을 분산해서 두면 좋은데 이게 아마 메인 쪽에다가 너무 많은 용량을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복구가 안 되는 게 장애를 복구하는 체계 같은 것도 미비하기 때문인 건가요? 그 아마 이제 이런 사태를 대응해가 미리 예상해서 뭐 재해 복구 계획을 세운다든가 훈련 네. 같은 거를 이제 충분히 했으면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부분도 되게 이제 취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이서영 교수님은 이제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거 대비가 이렇게 부족한 게 어떤 이유 때문 같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음성 통화, 문자 예. 이런 게 중요하니까 이거는 이제 기간 통신 사업이라 그래서 정부가 강한 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메신저 이런 건 부가 통신 서비스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덜 중요한 서비스로 생각해서 규제가 없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현재로 보면 사실 우리가 음성 통화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보면 이제는 좀 이 부가 통신 서비스라는 거를 그렇게 덜 중요한 서비스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서비스로 보고 이 필요한 좀 투자나 규제 같은 것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냐. 통신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되어 있습니다. 있군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규제 자체가 좀 미비했던 것도 문제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지금 카카오 측에서 해명하기로는 그 화재는 예상을 하지 못한 시나리오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더 논란이 됐는데 이런 화재 같은 거에 대비하는 건 기본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화재 자체는 사실은 이제 카카오보다는 이제 그 SK CNC 네. 건물 관리하는 쪽에 이제 문제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원 공급이 안 되고 이래서 이제 작동이 안 될 때 그때 대비한 그 다음 넥스트 플랜 같은 것을 준비를 했었어야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30시간 이상 지금 먹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 메신저 서비스 전 세계에 비슷한 메신저 회사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장시간 동안 지금 복구를 못하는 회사 본 적 있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 없으시죠? 네, 예. 네. 그럼 이런 사고를 혹시 해외 사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해외의 경우에도 이제 근데 뭐 일부 그런 사고들이 있었던 것들로 보였는데, 예. 근데 이 경우도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다 소실을 해가지고 정상적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대부분 재복구 이제 계획을 세우고 훈련 같은 것도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이상은 재복구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전체 서버가 중단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중화, 그러니까 예. 이제 다 넥스트 플랜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복구를 즉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저희 취재 기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 메일 서비스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메일은 중요한 서류가 오갈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서류가 도착하지 않거나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그 계약의 이제 책임 수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아마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이슈가 될 네, 가능성이 네, 있군요. 네, 예, 네. 예. 네. 앞으로 그럼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이 부가통신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좀 덜하는 이런 규제를 부분들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뭐 기간통신 영무 이상으로 지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법에도 보면 부가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점검하는 부분들 이런 게 없어요. 점검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 재난 관리 기본 계획 같은 데도 반영을 해가지고 재난이 생기면 이 부가 사업자도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여러 군데 이제 구축한 네이버와 한 군데에 집중한 카카오의 차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상당히 많이 든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재 아직 그 네이버는 자체로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그 카카오는 아직은 자체 데이터 센터는 없고 남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관리 책임이 있는 뭐 정부 역시요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 정부도
이런 사태를 미리 미연에 방지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약간 그런 입법을 하면서 좀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런 보안이나 서비스 좀 안정화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너무 규제가 세진다.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입법이 안 되고 있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그때부터 좀 준비를 했었으면 좋았었는데 아마 그러지 못한 게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래서 언제쯤 복구가 될 것인가일 것 지금 같은데요. 보니까 뭐 아직도 그 대용량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잘 전송이 안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근데 아마 정상화 될 걸로 보입니다. 복구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다는 게 회사 입장인 것 같아요. 그쪽 예. 계속 확인하는데 아마 이게 뭐 데이터 양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게 정확하게 언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해 보상 쪽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SK CNC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네. 우리 일반인들이 카카오톡을 무료로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무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특별히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상하고 배상의 차이점인데 네, 이제 네. 배상은 이제 법을 위반하거나 뭐 고의가실이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면 이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손해배상처럼. 예, 예. 보상은 이 사실은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정도 서비스가 이제 장애가 생겨서 불편이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게 저기 회사 카카오톡 입장인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무료 서비스를 하더라도 근데 그 무료 이상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사회적인 책임이나 도의적인 책임 차원에서 일부 이제 금전을 지급할 수는 있겠죠. 네.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멜론이나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용 기간을 3일 정도 더 네, 늘려주겠다고 네. 했는데 네. 적절한 조치입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그것도 이제 일단은 이제 자기들 과실은 없고 불가피한 사고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제 좀 혜택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아마 개별적으로는 그보다 많은 피해를 입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카카오가 면밀하게 개별적으로 좀 따져서 기준을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KT 과거 이제 아현지사 화재 났을 때 있지 네. 않습니까? 그때 이제 많은 상인들이 결제를 받지 못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네, 네. 그때 소상공인들에게 한 몇천 원 정도 수준의 피해 보상밖에 없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그 배상을 다 하게 되면 사실 회사가 뭐 휘청거릴 정도로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마 일정 정도 그냥 이제 최소한의 금액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과연 이제 피해가 그거밖에 없었느냐고 따지면 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카카오가 제가 보면 좀 이렇게 피해 사례를 접수를 해가지고 좀 기준을 정해서 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법 정책 관련해서도 네, 연구도 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자, 이게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많이 이용해 줘서 이 기업이 크게 성장을 했는데 그렇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입고 그 이익은 다 경영진들이 가져갔거든요. 어떻게 추후에 보상이라든지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동안 이제 그 카카오 같은 플랫폼들이 이제 급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소비자들 편익도 많이 좋죠. 뭐 우리가 택시를 부르기도 쉬워지고 대리도 부르기 쉬워졌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라든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가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디지털 사회가 되더라도 이제 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제 우리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이거는 이제 자기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그러니까 이용자 친화적으로 또 중소기업들을 생각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너무 이제 이렇게 급속하게 팽창하고 계열사가 거의 140개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플랫폼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제 기업이 크고 뭐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좀 기존의 대기업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에서는 독과점 문제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었는데 어떤 제도 정비가 근데 좀 그 부분은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블록캠 독점이 심하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좀 공정거래나 소비자 보호차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법을 이제 제정을 추진하다가 지금 약간 중단돼 자율규제 형식으로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이제 이 서비스 안정성이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데 네. 이걸 너무 이제 확대해가지고 독과점 규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작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렇게 되면 블록캠 기업의 혁신이 좀 사라질 수 있고 네. 규제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국내 기업만 규제를 하게 돼가지고 글로벌 기업하고 역차별이 생긴다. 예. 아. 그래서 당분간은 좀 자율규제 형식으로 가자고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 논의를 이제 독과점 규제로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메신저 회사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네. 한 회사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사실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경쟁을 회사들이 하고 있죠. 경쟁을 네, 하죠.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통신사들은 SK텔레콤도 있고 LG텔레콤도 있고 몇 개가 KT도 있죠.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유료기 때문에 50% 이상 못 차지하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규제를 하는데 네. 이거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규제할 수 없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그런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관련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통적인 독과점 규제 이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태 때문에 저도 그런데 약간 그 멀티호밍, 카카오 네. 말고 다른 메신저도 좀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몇 개 아. 업체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전문가시니까요. 우리나라 국내 네트워크나 데이터 서비스 보안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제 KT나 SK텔레콤 같은 이제 기관 통신 사업자 위주로 뭐 서비스 안정성이나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에 대한 어떤 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 부가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렇게 큰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좀 보안이나 또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의무화하는 제도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체계적이고 적정 규제도 필요하지만 또 자율성까지 침해해서는 또 안 된다는 네, 말씀까지 네, 네. 해주셨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이 16년 전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가 선고되면 김근식은 최대 15년 동안 감옥에 더 있어야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김근식 영장이 발부됐고 구속이 됐습니다. 안양교도소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근식은 오늘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또다시 구속되면서 나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미 형 만기가 이뤄졌고 새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수감된 상태입니다. 김근식은 과거에 저지른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는데요. 김근식에게 새로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입니다. 수감 전인 지난 2006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확인된 겁니다.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접한 피해자가 재작년 12월 경찰에 연락해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어제 법원은 1시간 동안 김근식에 대한 신문을 거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김근식은 오늘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안양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기소될 경우 구속기한은 최소 6개월인데 재판에서 만약 징역형이 선고되면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최대 형량인 징역 15년을 또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에서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범행한 거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가 출소 뒤 김근식의 거주지를 경기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로 정하자 의정부시가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의 진입을 막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근식이 다시 구속되면서 의정부시는 일단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근식의 1심 선고와 형 집행 이후 얼마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다소 늦춘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000여 가구가 실입주할 예정인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공사비 증액 갈등 등으로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충돌하면서 현장이 멈춘 지 6달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기성 기자. 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입니다. 오전에는 재착공 기념 행사도 열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재착공 첫날인 만큼 아직 분주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관계자들 일부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재착공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이 재착공 당일 조합과 시공단 측 입장을 각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공사 재개를 염원하는 조합원님들이 압도적으로 총회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합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12,000여 가구를 짓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은 지난 4월 15일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공사업단이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이전 조합장과 5,600억 원 늘려 계약한 공사비를 새 조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던 겁니다. 양측이 계속 입장차를 보이다 지난 8월 서울시 중재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사 지연 사태로 공사비는 1조 원 넘게 증액됐습니다. 손실 비용을 반영한 최종 공사비가 확정되면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일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4,700가구 규모 일반 분양은 이르면 내년 1월쯤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지자체와 수백억 원대 수의 계약을 체결한 뒤에 인건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여행업체들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여행업 단체 회장이 소유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들인데 경찰은 지자체로부터 타낸 돈을 제대로 사용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네, 사회 1부입니다. 네, 경찰이 코로나 시기 나홀로 특수를 누린 이 여행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1시 40분쯤부터 세방여행과 세방SNC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들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3년 동안 각 지자체와 맺은 400억 원 규모의 계약 관련 자료와 회계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 업체가 지자체로부터 부정한 돈을 청구하거나 타낸 게 아닌지 두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2주 정도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영등포서는 업체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근무하자는 인원이 일한 것처럼 속여 용역 대금 1,384만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사 대상이 전체 지자체로 확대되면서 사기 피해액 역시 수백억 원 규모로 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자체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에는 본격적으로 업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업체 사이 수의 계약이 적절했는지와 함께 방역 물품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평택의 한 제빵 공장에서 23살 직원이 작업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 중 배합기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한 건데요. 이 작업은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제빵 공장에 취업해서 입사 2년 6개월 차였는데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해온 20대 가장이었습니다. 1년 전 또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희생이 떠오릅니다. 지난해 23살 고 이선호 씨는 무게 300kg의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졌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평택항 부두에 일하러 간 선호 씨는 업무에 투입된 첫날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당시 현장에선 안전관리자와 안전장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유족들은 후진적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업체에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 약속을 받아낸 뒤에 59일 만에 선호 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회에, 이 세상에 어른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숙제를 주고 떠나는 것 같아.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 우리는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우리는 꽃다운 나이의 한 청춘을 또 잃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간 지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잠수한 상태로 수심 7m 깊이 요트 바닥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건데요. 이때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슈트도 착용 안 했고 장비도 착용 안 한 상태에서 맨몸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정훈 군에게 잠수를 시키면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고요. 또
또 2인 1조 작업 안전수칙도 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일터에서의 죽음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시행이 유예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 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영세 사업장에서의 사고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지난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가 82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80% 정도가 사업장, 5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위한 공론화가 이어지고 또 위험한 작업의 경우 2인 1조로 작업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언제쯤 일터에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을까요? 공장에서는 이제 2인 1조로 마치 이제 작업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배합실에는 2명이 배치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작업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책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소방서장이 본부에서 보내준 수박을 먹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공개 면박을 줬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직원을 도둑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라고 복창까지 시켰다고 하는데 소방 조직 내부에서조차 이런 갑질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초 서울 은평소방서에 수박 2통이 도착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직원들을 격려하며 보낸 과일이었는데 선물을 처음 받은 행정팀 직원들이 한 통을 먼저 먹었습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보고도 없이 수박을 먹었다며 소방서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A 소방서장은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나에게 온 수박을 왜 먹었느냐, 너희는 수박을 절도했다라는 식으로 화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원들을 서장실로 불러 모은 뒤에 다시는 수박을 먹지 않겠다는 취지의 구호도 외치게 했습니다. 수박 갑질을 주도한 A 서장은 직원의 내부 신고로 지난달 14일 직위 해제를 당했습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도 당시 녹취 파일을 확보해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A 서장은 직원들과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한 얘기를 가지고 또 여기서 또 다툰 게 좀 보기도 안 좋고 좀 그러네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A 서장의 갑질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YTN 취재 결과 A 서장은 눈밖에 난 직원을 공공연하게 투명인간 취급했고 일부 대원의 휴가도 제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도 A 서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추가로 확인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직대 문화에서 일어나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직 문화는 지휘 체계랑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조만간 A 서장을 불러 징계위원회를 연 뒤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서울의 다른 소방서장이 주말마다 관용차를 몰고 취미생활인 국궁을 즐기러 갔다가 적발돼서 소방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화마와 구급 상황에 맞서 생명을 지키는 일선 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소방 간부의 이러한 갑질은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고양이는 길에 살면 보호를 받지만 들에 살 경우에는 포획 뒤에 안락사의 대상이 됩니다. 동물학대범들이 이를 악용해서 고양이 학대를 정당화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환경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고양이를 보며 카톡방에선 조롱과 섬뜩한 말들이 오갑니다. 여기에 더해 학대 영상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들고양이를 법적으로 사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양이는 사는 곳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데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이 적용돼 학대하거나 함부로 죽이면 처벌을 받지만 들고양이는 유해생물로 분류돼 덫이나 총기로 잡아도 되고 생포 후에도 안락사할 수 있다는 걸 악용하려던 겁니다. 먹이 같은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중심으로
인간들과 함께 서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들로부터 고립된 환경에서 지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심지의 고양이, 또 일반 산에 사는 고양이, 또 국립공원 내의 고양이들을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고, 실제 야생 들고양이는 새나 다람쥐 등 작은 동물에게 매우 위협적인 사냥꾼이라 개체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미 2018년부터 안락사 없이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를 조절해 왔는데 동물 학대범들이 규정을 악용하려는 사례가 생기면서 아예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개체수 조절 방법으로 안락사보다 중성화를 우선하고 안락사는 기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은 안락사가 우선이고 중성화한 이후에 다시 방사하는 거는 마치 좀 후순인 것처럼 지금 지침에는 읽힐 우려가 있어서 안락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환경부는 다음 달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개선 방법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근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은 매우 커 보입니다. 이자 부담에 소비가 줄어들게 생겼는데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까지 흔들리면서 내년 성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두 번째 빅스텝,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지만 늘어난 이자 부담은 겨우 살아난 소비에 찬물을 끼얹게 생겼습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큰 만큼 성장은 더 위축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가적인 50bp 인상이 경제 성장률을 한 마이너스 0.1% 전후로 낮출 거로 생각하고 있고, 한국 경제 버팀목으로 불리는 수출도 흔들립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반도체 같은 대표 수출품의 경기 전망도 암울합니다.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로 뚝 떨어져 이미 수출 동력이 쪼그라들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침체의 골이 좀 깊어진다면 우리 수출도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전체 성장률을 많이 끌어내릴 걸로 생각합니다. 소비와 수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며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가 2% 성장할 거로 봤지만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는 단서를 붙였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전망했습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 수준을 말합니다. 그게 2%인데요.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이 이 잠재 성장률 수준보다 낮아지게 되면 이것은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빚을 내서 정부 재정을 푸는 건 마지막 카드라며 추경 등을 통한 경기 부양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미국에선 금리를 계속 올려도 물가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상당수가 1년 안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진다고 전망했는데요. 올 연말에는 금리가 4%를 넘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경제 전문가 6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3%가 1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 달 전에는 49%가 내년 경기 침체를 전망했었는데 훨씬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다시피 했던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응답자의 과반이 경기 침체를 예상한 겁니다. 미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3번 연속 한 번의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어도 최근 발표된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전에 비해 8.2%나 뛰어 물가는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며 다만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nflation is worldwide. Worse off everywhere else than it is in the United States. So the problem is the lack of economic growth and sound policy in other countries, not so much ours. 이번 조사에서 미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다음 달 초와 12월 중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인플레이션 등 현재 경제 상황이면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YTN 정수입니다. 미국 재계 최대 이익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임원이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찰스 프리먼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 부회장은 지난 13일 워싱턴 DC 상의사무소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하고 일부 조항 적용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찬바람이 불며 날은 쌀쌀하지만 흔들리는 억새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아래 마치 은빛 바다가 펼쳐진 듯 억새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민들도 소중한 사람들과 축제 현장을 찾아서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진행 중인 21회 서울 억새 축제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에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음악 공연 그리고 포토존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러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보다 날이 더 쌀쌀해지겠는데요.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4도, 대전 5도, 대구 6도 등 올가을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서는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에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 15도, 대구는 17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서 서늘하겠습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겠지만 목요일 아침까지 때이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계절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그리고 제주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여야가 이른바 카카오 사태 관련 총책임자들을 국감에 부르기로 했고 또 뒤늦게 사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독점 왜곡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면 국가가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도 나왔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